2005년 대한민국을 울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희귀 난치병을 앓는 어린 딸을 안고 카메라 앞에 선 그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에 10명도 채 안 되는 환자, 2년마다 반복되는 수술, 치아가 하나씩 빠져나가 어금니 하나만 남은 아버지와 같은 병을 물려받은 딸, 사람들은 그를 어금니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이 출간됐습니다. 방송국마다 그의 사연을 다퉈 보도했습니다. 헌신적인 아버지의 상징, 대한민국이 함께 응원한 한 가족의 이야기. 그런데 말입니다. 12년 뒤 이 남자의 집에서 한 소녀가 사라집니다. 그 14살 소녀는 다름 아닌 딸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게 된 것은 카메라가 꺼진 뒤에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전과 11번, 성매매 알선, 아내 학대, 그리고 살인. 12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했던 그 아버지는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우리가 본 눈물은 진짜였을까요? 우리가 보낸 선의는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의 선악록 주인공은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범죄자 이영학입니다. 1982년 경상북도 영주의 한 시골 마을. 이영학은 이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납니다. 논밭 사이 작은 집에서 시작된 그의 유년기는 그렇게 오래 평범하지 못했습니다. 9살이 되던 해, 소년의 입 안에 이상한 덩어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거대 백악종, 치아와 뼈를 연결하는 부위에 종양이 끊임없이 커지는 희귀 난치병이었습니다. 의학계에 보고된 사례가 전 세계 환자 중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종양이 자라면 얼굴이 뒤틀리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원치 방법은 없고 성장이 멈출 때까지 수술을 반복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2년에 한 번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총 5차례, 그때마다 치아가 하나씩 사라졌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어금니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가정도 무너집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부모는 이혼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경기도 의정부로 이사한 소녀는 새로운 중학교에 들어가지만 희귀병 때문에 일그러진 얼굴은 또래 사이에서 놀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 학교 안에서 이미 불길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1996년 중학교 2학년이던 이영학이 몸에 피를 묻힌 채 등교합니다. 놀란 교사들이 다가가자 소녀는 태연하게 말합니다. 그 여자의 피예요. 제가 했어요. 당시 학생부장 교사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여학생 성폭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 사실을 동급생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학교 측은 퇴학을 검토했으나 교장의 반대로 경미한 징계에 그쳤습니다. 졸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출석 일수도 교장의 직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중학교 동창들의 증언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또래 남학생 3명과 어울려 한 명의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는 것을 직접 봤어요. 초등학생에게 과자를 주며 데려가 강제로 만졌어요. 이 증언들은 훗날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어둠은 이미 소년의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은 그에게 아무런 이름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18살이 된 이영학은 의정부의 한 횟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4살 소녀 최미선을 만납니다. 채 20살도 되지 않은 남자와 중학생 나이의 소녀. 둘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2002년 16살의 최미선은 이영학과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3년 17의 나이에 딸을 낳습니다. 혼인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둘의 사실혼 관계가 수년간 이어집니다. 그런데 운명은 다시 한번 비틀립니다.
딸이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똑같은 거대 백악종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병을 앓는 사람은 단 6명. 대한민국에서는 이분이어 둘뿐이었습니다. 2005년 11월 9일 MBC 생방송 화제 집중. 스튜디오 조명 아래 이영학이 딸을 안고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눈가가 붉어진 그가 말합니다. 수술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방송이 나간 직후 전국에서 후원금이 쏟아집니다. 이영학은 이후에도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어금니 아빠라는 이름을 굳혀갑니다. 2007년에는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까지 출간합니다. 난치병 딸을 돌보는 헌신적 아버지의 감동 실화. 후원금으로 치킨집을 열고 재기에 성공한 미담. 그런데 카메라가 꺼진 뒤 이 남자에게는 전혀 다른 일상이 있었습니다. 후원금을 받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매달 약 16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시가 4천만 원이 넘는 포드 토러스를 소유하면서 배기량을 1999cc로 교묘하게 개조해 장애인 차량 재산 산정 기준을 피합니다. 온몸에는 시술비만 3천만 원을 웃도는 야쿠자식 문신을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SNS에 상반신을 벗은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했습니다. 숙성된 진정한 36년산 양아 오빠, 눈 깔아주삼. 카메라 앞의 눈물과 카메라 뒤의 민낯. 이 남자는 이미 2개의 얼굴을 완벽하게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은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 여름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빌라 5층. 이영학의 가정 안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명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최미선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이영학은 아내를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성인 사이트에 올려 수익을 챙겼습니다. 아내의 몸에는 여성을 비하하는 문구가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이영학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2017년 7월부터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마사지 숍을 열고 아내를 직접 성매매에 투입시킵니다. 9월 1일 최미선이 강원도 영월경찰서를 찾아갑니다. 손에는 고소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8년간 의붓 시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남편 이영학이 딸의 치료비를 위해 미국에 가 있던 사이 시어머니의 사실은 남편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고소장은 남편 이영학과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나흘 뒤 9월 5일 새벽 5시경 최미선이 추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같은 날 아침 최미선은 마무동 자택 5층에서 떨어져 숨집니다. 그녀의 나이 31살이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해 최미선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바로 옆에 서 있는 이영학. 그는 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태운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합니다. 이영학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 화면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이 증언합니다. 봄에 딱 굳는 옷이었는데 일부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추락으로 그렇게 옷이 벗겨질 수는 없지 않을까요? 숨진 최미선의 이마에서는 추락과는 다른 형태의 찢어진 상처가 발견됩니다. 이영학은 훗날 이 상처에 대해 폭행 사실을 자백합니다. 그런데 이영학의 행동은 여기서 더 기이해집니다. 아내가 숨진 지 불과 사흘 후 이영학은 한 성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글을 올립니다. 커플이 되고 싶다 동거 가능. 아내의 장례도 채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슬픔도 죄책감도 그 어떤 감정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아내의 죽음은
단지 옆자리가 비었다는 의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최미선은 14살의 이영학을 만났습니다. 16에 동거를 시작하고 17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17년간 이 남자의 곁에서 살다 31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17년 중에서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삶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남자의 시선은 이제 아내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이영학은 멈추기는커녕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 시기 이영학의 온라인 활동 기록은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는 트위터에 자신의 성별을 여성으로 설정해놓고 열대 소녀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아가 딱 내 스타일이다. 연락해라. 미성년자를 노린 메시지를 수십 건 보냈습니다. 양아오빠라는 닉네임으로 숙식 제공, 나이 14세부터 20세 아래까지라는 글을 올려 가출 청소년을 모집했습니다. 가정학교 문제 상담 환영, 기본급 60에서 80이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알선 광고였습니다. 이영학의 집에는 다수의 성기구가 수집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영학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으며 가학적 성적 취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정상적인 성관계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의 욕구는 점점 더 비정상적이고 폭력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영학은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글을 계속 올렸습니다. 제가 뇌간질과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서 딸을 보살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글 끝에는 항상 후원 계좌번호가 따라붙었습니다.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면서도 총포 소지 허가증을 보유하고 여러 종의 총기를 갖고 다녔습니다. 전과는 이미 11범에 달했습니다. 사기, 무면허, 주거침입, 절도.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이 남자를 어금니 아빠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난치병 딸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 후원금으로 치킨집을 열고 재기한 미담의 주인공.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시선은 어느새 딸의 친구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집에 놀러오던 아이들, 그중 한 소녀를 이영학은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25일 후 이영학은 행동에 옮깁니다. 2017년 9월 30일 토요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이영학의 자택. 가을 햇살이 비치는 평범한 주말 낮이었습니다. 오후 12시 20분, 이영학의 딸과 함께 한 소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딸의 초등학교 동창 김양이었습니다. 집에서 영화 보자는 친구의 말에 아무 의심 없이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냉장고 안에는 이미 전날 밤 준비된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수면제 졸피뎀이 섞인 음료수. 이영학이 직접 만들어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딸이 친구에게 음료수를 건넵니다. 이거 마셔. 맛있어. 김양은 음료수를 마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이 듭니다. 오후 3시 40분, 이영학의 딸이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가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14살 소녀와 35살의 남자만 그 집에 남겨집니다. 이영학은 잠든 김양을 안방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주행이 시작됩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는 기구를 사용한 학대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영학의 추행은 그날 밤을 넘겨 다음 날까지 이어집니다. 10월 1일 오전, 딸이 외출한 사이 수면제의 약효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김양이 눈을 뜹니다. 낯선 밤, 낯선 상황, 자신의 몸 위에 있는 친구의 아버지.
김양이 비명을 지릅니다. 이영학은 젖은 수건으로 김양의 얼굴을 힘껏 누릅니다. 그래도 숨이 끊어지지 않자 넥타이를 꺼내 목을 조릅니다. 14살 소녀의 저항이 멈출 때까지. 그날 오후 이영학은 딸과 함께 김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방은 차량 트렁크에 실렸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의 한 야산. 한 달 전 아내의 시아버지를 성폭행으로 고소하러 갔던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영학은 그 익숙한 길 위에서 14살 소녀의 시신을 버립니다. (2017년 9월 30일) 밤 11시 20분 김양의 어머니가 서울 중랑경찰서 마무지구대의 문을 엽니다. 딸이 친구 만나러 간다고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지구대 안은 조용했습니다. 경찰의 초동 대처는 느렸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긴박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기다릴 수 없었던 어머니는 직접 통신사에 연락해 딸의 통화 기록을 조회합니다. 그리고 직접 주변 CCTV를 찾아다니며 딸의 흔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CCTV 영상 속 김양이 이영학의 딸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방향은 마무동. 마지막 모습이 확인된 곳은 이영학의 자택 근처였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CCTV 추적, 주변 탐문, 통화 기록 분석. 수사망이 한 사람을 향해 좁혀갑니다. 이영학은 이미 수사를 감지하고 마무동 자택을 빠져나간 뒤 지인 박모 씨의 도움으로 도봉구의 다른 거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10월 5일 오전 10시 24분 서울 도봉구 도봉동의 한 빌라. 경찰이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이영학과 그의 딸이 나옵니다. 수사 초기 이영학은 태연하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영양제인 줄 알고 수면제를 먹어서 죽은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 피해자의 몸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고 성추행 및 학대의 흔적이 확인됩니다. 증거 앞에서 이영학의 거짓말은 하나씩 무너집니다. 결국 이영학이 입을 엽니다. 아내가 죽은 후 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이영학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를 실시합니다. 40점 만점에 25점.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점이었습니다. 10월 12일 경찰은 이례적으로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합니다. 화면에 뜬 그 얼굴을 본 순간 대한민국은 얼어붙습니다. 방송에서 딸을 안고 울던 그 사람, 책을 쓰고 후원금을 모으던 그 사람, 12년간 대한민국이 사랑했던 그 이름이 살인 피의자의 이름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서울 북부지방법원. 이영학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 선 이영학은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성추행, 살인 사체유기, 성매매 알선, 사기, 마약류 관리법 위반까지 적용된 혐의만 12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중 이영학은 눈물을 보이며 말합니다. 희망이 있는 삶을 원합니다. 무기징역만은 피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방청석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습니다. 피해자의 가족, 방청객들의 시선이 피고인석에 꽂힙니다. 2018년 2월 21일 1심 선고. 재판장이 입을 엽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이영학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이영학은 항소합니다. 2018년 9월 6일 2심. 서울고등법원은 뜻밖의 판단을 내립니다. 살인 행위에 우발적 측면이 있고 사형은 가혹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피해자 유족은
법정 밖에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서 한 남성이 벌떡 일어섭니다. 피해자 김양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외침은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재판은 이미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법정을 가득 메운 그 목소리의 무게는 어떤 판결문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외침이 채 사라지기 전에 이영학은 법정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이영학의 딸에게는 장기 6년, 단기 4년의 형이 확정됩니다. 범행을 도운 지인에게는 징역 8개월, 사기를 방조한 진영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됩니다. 한편 며느리 성폭행 혐의를 받던 이영학의 계부는 2017년 10월 25일 강원도 영월 자택 앞 비닐하우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됩니다. 하나의 사건이 남긴 파괴는 법정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후 이영학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채널A 블랙 악마를 보았다를 통해 이영학이 교도소에서 딸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됩니다. 이미 출소한 딸에게 보낸 그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지금 책을 쓰고 있어. 우리가 복수하자. 반성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025년에는 같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한 아동 성범죄자가 이영학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 공분을 삽니다. 같은 성적 취향을 알아가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6년 1월 웨이브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를 통해 이영학이 언론에 직접 보낸 자필 편지가 공개됩니다. 그는 편지에서 딸 친구를 살해했지만 성범죄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김양의 가족이 지금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보도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2018년 대법원 법정에서 울려 퍼졌던 그 한마디 이유 있습니다 라는 외침만이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영학은 현재 무기수로 교도소에 있습니다. 가석방 없이 남은 생을 그 안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영학은 9살의 희귀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이혼, 외모로 인한 놀림, 무너진 가정. 그가 겪은 고통이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학교 시절 이미 성폭행을 저질렀고 그것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세상의 동정을 도구로 삼아 12년간 천사 아빠의 가면을 썼습니다. 그 뒤에서는 아내를 학대하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미성년자를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14살 소녀의 숨을 끊었습니다. 불행한 환경이 괴물을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그는 처음부터 가면 쓰는 법을 알고 태어난 사람이었을까요? 그 판단은 이 이야기를 지켜보신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사건이 지나간 자리에 14번째 생일을 마지막으로 맞은 아이가 있습니다. 14살에 한 남자를 만나 31살에 세상을 떠난 여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겪었을 고통 앞에서 어금니 아빠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2005년 카메라 앞에서 딸을 안고 울던 남자와 2017년 14살 소녀의 목을 조르던 남자. 그 둘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누군가의 따뜻한 가면을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선의가 소비되고 진실이 묻히는 일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선악로 구독자 여러분, 12년간 감춰져 있던 한 남자의 두 얼굴, 이 이야기를 들으신 지금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선과 악, 그 경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선악록에서 만나 뵙겠습니다.